우선 전국에 있는 주요 광역시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주, 대구, 대전, 뭐 부산 이 정도로 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는 서울 한 군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 파란색인데 약간 올랐고요. 나머지는 정체 또는 떨어지는 중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정체란 얘기는 실질 가격을 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사실은 경기, 서울, 인천도 떨어져요. 인천도 사실은 그렇게 뭐 올라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의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의 문제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 대토론회가 이게 전국 단위의 대토론회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서울만 오르고 나머지는 정체된 것 같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 광역시마다의 어떤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전국 단위의 규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광역시별로 움직임이 다른 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 말씀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 2013년 이전인데 위에 세 개는 사실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밑에는 지방 광역시예요. 그 이후에도 2020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이 3년 정도만 전국에 있는 광역시가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뿐이지 그전 단계에는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 집값을 뭐 안정화시키겠다고 대단한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전국에 일률적으로 다 이 적용되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시장 왜곡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의 가장 큰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2021년에 고가거든요. 그때가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인데 2021년 가격을 회복한 데는 또는 그 이상으로 된 데는 서울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 이전 가격을 다 회복을 못했어요. 모든 지역들이. 그리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오른데도 서울 하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이슈는 서울과 강남 인근 신도시들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서울만 본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도 시장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 검은색 라인이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하반기에 최고가를 찍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 최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어요. 다만 우리가 이거는 서울 전체의 얘기고 서울 전체라는 거는 강남, 뭐 강북 다 가중 평균한 그 지수입니다. 강남 3구하고요. 그다음 마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고가주택 단지들을 보면은 빨간색이 강남 3구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이제 양천, 마포, 여의도, 동작, 용산, 성동, 광진, 강동을 묶은 지수예요. 보시면 이 지역들은 여전히 굉장히 빠른 그 상승세를 구가하고 2021년 가격대를 훨씬 돌파했어요. 훨씬. 월등히 많이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들 보면은 약간 서민 동네 지역을 보면은 뭐 금광구라고 하는데 구로 과천 관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같은 지역 여기서는 지금 주황색인데 지금 과거 2021년 그 당시 고가를 지금 회복하는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둘 간의 서울이 아무래도 다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지나치게 오른 데는 또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지역은 강남 3 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단지고요. 2021년 고점에 근접한 데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 단체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고가 주택 단지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그다음에 이 중산층 서민 지역에 상승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어 이 시점이 사실은 2013년입니다. 13년이고 이때가 2021년인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먼저 가고요. 이게 강남 3구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를 묶은 지수예요.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2010년대도 그랬고 그럼 지금도 그 패턴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시차를 두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만 2021년까지 누적 상승을 봤을 때는 강남이 먼저 빠르게 상승한 다음에 상승 속도가 약간 늦춰지고요. 강북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 누적 상승률 자체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패턴이 유효하다고 하면은 강북이 지난 1년, 2년 동안의 빠른 상승 속도가 나타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마도 강북 지역에서의 그 빠른 상승률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세 가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전세 가격도 아파트 전세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전세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그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가 저는 2020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이 기간은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0% 이자 0%대 이자 때여서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이때 전세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세를 자기 돈으로 안 합니다. 파이낸스를 껴요. 그러면 이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면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특이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이한 시점을 빼버린다고 하면은 전세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정세 상승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맨 처음에 발생하는 거는 매매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다음날 상승하는 건 뭐냐면 임대료 상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세가 굉장히 큰 마켓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라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은 전세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꾸준히 상승을 하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매매 가격 하락의 하방 역할을 합니다. 매매가 더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굉장히 하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뭐 주거 복지의 일환이다. 주거 사들이 자격당한다. 저는 그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도 보장을 못 받아요. 전세 사기 터지는 걸 본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전세는 이미 금융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는 사실 저는 항상 그 반전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약간 좀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전세의 가격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속도는 사실은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2020년, 2021년 때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상승의 심각한 문제라는 건 우리가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전월세 가격 상승 못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미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전세 가격을 막는다? 방법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 내일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내일 못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디폴트로 인식을 해야 될 거고, 다만 중상층과 서민들이 전세 가격 상승 또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거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관점에서도 전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전세에 대해서 싼 가격의 낮은 대출 이자를 하는 거는 좀 폐지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전월세 가격 상승 지금 못 막습니다. 이건 그냥 디폴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에 대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금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전세는 이미 불안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소를 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돼요. 즉 미국식 바우처 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액이 아니고 정률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 지금 해야 돼요. 물론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나요. 이거 정말 무서운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월세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010년대를 통틀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부터 움직임이 시작하냐면은 2020년부터 움직임이 시작돼요. 즉, 코로나 터진 다음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다음부터 월세가 대폭등합니다. 대폭등하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사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2020년 대비 50%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80%가 됐어요. 월세 가격이 대폭등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가격에 대한 그 주거 월급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서민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월세 그래프가 주는 이 모양새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앞으로 꺾일 가능성 굉장히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왔고 공급은 계속 딜레이 될 거다가 제 관점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급이 딜레이 돼서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 월세 상승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왜 전세가 인플레이션의 해지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전세 가격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year over year. 여기서 이 파란색, 남청색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이 주황색입니다. 사실 이게 상승률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략 뭐 한 1, 2%대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된 다음부터 이제 뭐 3%, 5%, 4%, 뭐 2%, 3% 이렇게 굉장히 좀 늘어나죠. 1%대 이자를 1%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한 분한테 3%, 5%는 굉장히 심한 엄청난 물가 상승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거보다 더해요,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세 가격 상승률이라는 거는 항상 월세 가격보다 높아서요. 항상. 전세 가격 상승률이 월세 가격 상승률보다 낮은 시점은 2020년 단 한 해예요. 왜냐하면 2022년 그 단 한 해의 월세 가격이 하락했을 뿐, 월세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그 상승의 그래프가 5%예요. 평균 5%. 그래서 2022년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위값 수준으로 그 전세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한 4% 정도가 높아요. 그 말씀 뭐냐면은, 전세라는 제도가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온다고 했을 때 물가 상승률보다 전세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때는 야, 물가 상승률보다 임대 가격이 더 올라? 그러면 그때는 매매를 가야 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어떻든 간에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물량 나와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023년부터 서울시 주택 공급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 책에서 계속했어요. 지금 거의 이제 4년째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공급 늘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솔루션은 사실은 공급 늘리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것처럼 닥치고 공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해야 될 거는 닥치고 분양입니다. 닥치고 공급은 장기 솔루션이고요. 닥치고 분양이 그나마 단기적인 솔루션이 될 거예요. 닥치고 공급하고 10년에 공급 나올 텐데 그 얘기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 없다는 얘기고요. 그 기간 동안 멸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임대 가격은 더 올라요. 따라서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닥치고 공급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닥치고 공급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닥치고 분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해야 될 거는 닥치고 분양이에요.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재건축, 재개발 힘들다는 얘기 다음번에 할게요. 그게 힘들다는 걸 아시면은 닥치고 공급이 얼마나 힘들다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